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자료든 깊이 파고들어서 그 안에 숨겨진 지식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함께 탐구해 보는 거죠. 오늘은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 등이 쓴 설득의 심리학 3 일부를 가지고 왔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떤 스위치들, 이런 걸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아, 설득의 심리학. 유명한 책이죠? 네. 왜 우리는 가끔 뭐랄까 논리랑은 좀 상관없이 네라고 대답하게 될까요? 오늘 목표는 단순히 설득 기술을 쫙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기술보다는 원리. 맞아요. 과학적인 연구로 밝혀진 좀 흥미로운 심리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동 반응 버튼, 이게 언제 또 어떻게 눌리는지 이걸 좀 이해해 보고요. 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혹은 반대로 방어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걸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니라고 말하려다가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던 경험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막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애썼는데 잘 안 됐던 기억이라던가. 네네, 그런 거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볼 텐데 아마 생각보다 훨씬 사소한 것들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설득의 세계라는 게 꼭 합리성만 따르는 건 아니죠. 종종 심리적인 지름길, 그러니까 휴리스틱이라고 하죠. 그런 것에 좌우될 때가 많아요. 아, 휴리스틱.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바로 그런 인간 심리의 뭐랄까 흥미로운 단축키들입니다. 이게 다 탄탄한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것들이니까요. 단순히 그렇구나. 이걸 넘어서 좀 실질적인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축키, 바로 다수의 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사회적 증거. 이게 불확실할 때 사람들은 주변을 이렇게 쓱 둘러보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게 바로 사회적 증거 원리인데 그렇죠. 호텔 수건 재사용 연구가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환경을 보호합시다. 뭐 이런 일반적인 호소보다는요. 네, 이 방에 묵었던 투숙객 75%가 수건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75%나요? 와, 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죠. 특히 그 다른 사람들이 나와 더 비슷하다고 느낄수록 그 효과는 더 커져요. 나랑 비슷한 사람일수록. 그렇죠. 영국 세금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영국 국민, 이것보다는 당신과 같은 지역 주민 대부분이 제때 세금을 낸다. 이 메시지가 훨씬 강력했죠. 신기하네요. 근데 이게 좀 이 다수의 힘이라는 게 때론 우리를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다수가 하고 있다고 알려주면 오히려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마치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런 심리랄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부정적 사회적 증거의 함정이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나무 조각을 훔쳐갑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요. 네. 그게 마치 뭐랄까 용인되는 행동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도난을 부추길 수가 있어요. 다들 가져가나 보다. 이렇게요? 네. 해결책은 근데 의외로 간단해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만연함, 이걸 보여주는 대신에요.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다수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긍정적인 쪽으로. 네. 혹은 아예 통계를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방문객 97%는 소중한 자연유산을 보호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네. 아니면 그냥 가져가지 마세요. 이렇게 명확히 지시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고요. 그렇군요. 또 그 평균의 자석 효과라는 것도 재밌었어요. 네. 캘리포니아 전기 사용량 연구. 맞아요. 이웃집보다 전기를 많이 쓰던 사람은 사용량을 줄이는데 오히려 적게 쓰던 사람은 나는 너무 아꼈나 싶어서 사용량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들 그냥 중간만 가고 싶어 하는 건가요? 네. 뭐 일종의 평균 회귀 현상 같은 거죠. 자신이 평균보다 잘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전기를 덜 쓰고 있을 때요. 네. 그 행동이 바람직하다는 어떤 인정이나 칭찬 이런 게 없으면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고 평균 수준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연구에서도 전기 사용량이 평균보다 적은 가정에 칭찬의 의미로 이렇게 스마일 표시 있잖아요. 네. 이걸 같이 보냈더니 계속 절약 행동을 유지했다는 거죠. 칭찬 스티커 같은 거네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그 행동을 강화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평균의 자석 효과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행동을 참고는 하되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진짜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선택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통은 선택지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잼시식 연구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아, 그 유명한 연구죠? 네. 24가지 잼이 있을 때보다 6가지 잼이 있을 때 구매율이 무려 10배나 높았다니 전 이거 진짜 의외였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선택 과부하 현상입니다. 너무 많은 옵션은 우리를 좀 압도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냥 사지 말자 혹은 다음에 결정하자 이렇게 미루게 되기 쉽죠. 그냥 보기만 하고 가게 되는군요. 네, 물론 뭐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선택지 자체가 그 가게의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아,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는 너무 많은 옵션이 오히려 판매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P&G가 헤드앤숄더 샴푸 종류를 확 줄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무료라는 딱지 대신에 그 가치를 좀 인정받을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적은 비용이라도 지불하게 하는 게 오히려 인식되는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요. 아, 오히려 돈을 조금이라도 받는 게 낫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그 타협 효과라는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윌리엄 소노마 제빵기 사례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비싼 제빵기를 팔던 가게에서 훨씬 더 비싼 최고급 모델을 내놓았더니 갑자기 기존에 있던 그 비싼 모델이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면서 판매량이 2배로 늘었다는 그 사례요. 이게 중간 옵션을 선호하는 심리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극단적인 선택지, 그러니까 가장 싼 거나 가장 비싼 거, 이런 걸 좀 피하고 중간 지점을 택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새로운 최고가 제품이 딱 등장하면서 기존의 가장 비싼 제품이 이제 중간 가격대의 합리적인 타협안으로 보이게 된 거죠. 재포지셔닝이 된 거예요. 아하, 기준점이 바뀐 거군요. 그렇죠. 이건 제품 라인업을 구성할 때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최고가 제품은 그 자체의 판매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로 아래 단계 제품의 매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죠. 와, 우리의 가치 판단이나 선택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상대적이고 또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약간 좀 감정적인 측면을 건드리는 원칙으로 가볼까요? 네, 어떤 거죠? 바로 손실 회피와 희소성입니다. 코카콜라가 정말 야심차게 내놓았던 뉴콜라 있잖아요. 뉴콜라 사태. 네, 그게 왜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바로 이 원칙으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정말 드라마틱한 사례죠.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뉴콜라가 더 맛있다는 평가도 꽤 많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막상 기존 콜라가 이제 사라지고 뉴콜라만 남게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반발했죠. 왜 그랬을까요? 맛은 더 좋다는데. 자, 테스트 때는 뉴콜라가 새롭고 아직 가질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즉, 희소성을 띄었을 수 있어요. 아, 희소성. 근데 출시 후에는 오리지널 콜라가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이 된 거죠. 이게 중요해요. 잃어버린 것. 네.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손실 회피라고 하죠. 아주 강해요, 이게. 아, 오리지널 콜라에 대한 그 열망은 바로 이 잃어버림에 대한 강력한 반작용이었던 셈입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컸던 거죠. 가질 수 없다거나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이 생각이 우리의 판단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니. 그럼 이걸 설득에 활용한다면 이걸 얻으실 수 있어요 보다는 이걸 놓치시면 손해예요 라고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손실 프레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 같은 거 할 때요. 네. 절약하시면 연간 $50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절약하지 않으시면 연간 $50를 잃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더 효과적으로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오, 돈을 잃는다고 하니까 확 와닿는데요? 네, 잠재적인 손실을 강조하는 것이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건 진실성이에요. 없는 손실을 만들어내거나 과장하는 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장기적인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윤리적인 사용은 정말 기본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의외로 강력한 설득의 기술 몇 가지를 더 살펴보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걸음 들여놓기. 영어로는 푸드 인 더 도어 기법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일관성의 원리죠. 맞아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부탁, 예를 들어서 안전운전 스티커 부착해주세요
여기에 동의하게 만들었더니 나중에는 마당에 엄청 커다란 표지판을 설치해달라는 훨씬 큰 부탁도 쉽게 수락하게 도더라는 거죠. 그렇죠. 수락률이 엄청나게 뛰었죠. 네, 무려 17%에서 76%까지 뛰었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일관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어떤 태도나 입장을 정하면 그것과 일관된 행동을 하려는 아주 강력한 욕구를 느끼거든요. 아, 한번 내라고 하면 계속 내라고 하고 싶은? 그렇죠. 작은 스티커 부착에 동의하면서 스스로를 나는 안전운전에 신경 쓰는 사람이여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나중에 더 큰 요청을 받았을 때도 그 자기 이미지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표지판도 설치해야지 이렇게 수락하게 되는 거죠. 한번 발을 딱 들여놓으면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가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비슷하게 라벨링 기법도 흥미로웠어요. 라벨링. 네, 꼬리표 붙이기.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꼬리표. 예를 들어서 당신은 참 사려 깊은 분이시군요. 뭐 이런 말을 해주면 그 라벨에 맞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맞습니다. 심지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혹시 남을 잘 돕는 분이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도움 수락률이 극적으로 높아졌다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29%에서 77%로요. 네, 맞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는지에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한 번 부여된 긍정적인 라벨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죠. 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나는 남을 돕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아주 강력한 라벨링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이런 칭찬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 칭찬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칭찬은 보통 과거 행동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라벨링은 그 사람의 어떤 내적인 특성이나 정체성에 호소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약속이나 목표를 직접 적게 하는 것의 힘도 놀라웠어요. 네. 기록의 힘이죠. 병원에서 다음 약 날짜랑 시간을 환자가 직접 카드에 적게 했더니 예약을 잊거나 어기는 비율, 그러니까 노쇼라고 하죠. 그게 눈에 띄게 줄었다고요. 네, 효과가 크죠. 단순히 듣거나 보기만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네,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직접 쓰는 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약속의 효과를 지녀요. 아,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물리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약속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더 강해지기 때문이죠. 그냥 네,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직접 날짜랑 시간을 적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말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드네요.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전략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이유 제시의 심. 복사기 앞에서 새치기를 할 때 그냥 부탁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제가 좀 급해서요처럼 이유를 대면 수락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60%에서 94%로 뛰었죠. 네. 근데 더 웃긴 건 왜냐하면 복사를 해야 해서요. 이런 진짜 당연한 말을 해도 효과가 있었다는 게 코미디 같으면서도 신기했어요. 93%나 수락했다니. 그렇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유 있는 행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왜냐하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사람 이유가 있구나라는 신호로 작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작은 부탁의 경우에는 그 이유의 타당성을 깊게 따지기 전에 일단 수락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물론 부탁이 커지면 이유는 당연히 설득력이 있어야겠죠. 당연하죠. 큰 부탁인데 이유가 이상하면 안 되겠죠. 네, 이 원리를 근데 역으로 활용해서 고객한테 왜 저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 이유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스스로 이유를 생각하고 말하게 함으로써 그 긍정적인 태도를 더 강화하고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진짜 흥미로운 심리적 단축키들을 정말 많이 살펴봤네요. 네, 재밌는 내용들이 많았죠. 정리를 좀 해보면 설득이라는 게 뭐 타고난 말솜씨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인간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거에 과학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동의합니다. 사람 행동을 따라가는 사회적 증거, 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더 민감한 손실 회피와 희소성, 한번 정한 입장을 지키려는 일관성,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이유나 호의에도 반응하는 우리 모습까지. 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정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네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앞마당 표지판 설치를 이끌어낸 작은 스티커나 네, 작은 시작의 힘. 그리고 잃어버린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찾게 된 그 오리지널 콜라 이야기.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오늘 나눈 원리들이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지식들이 여러분이 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또 때로는 불필요한 설득에서 자신을 좀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러한 설득의 원리들은 정말 강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죠. 그렇죠. 양날의 검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조종하는 데 사용한다면 결국에는 신뢰를 잃게 될 겁니다. 맞아요. 장기적으로는 손해죠. 근데 이 지식들을 무기가 아니라 서로에게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구로서 좀 현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최근에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했거나 혹은 반대로 설득당했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돌이켜보니 오늘 이야기 나눈 원칙들 중에 어떤 것이 그 상황에 작용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원리들을 알게 된 것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 좋은 질문이네요. 네,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설득의 순간들을 이 새로운 렌즈로 한번 관찰해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통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